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서양사 강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서양사는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좀 하다가 토요일엔 해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강의를 제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다 듣고 나서 요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양사 개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51페이지 펴보세요. 자, 전 시간에 이제 그 프로이센 관련된, 프로이센 2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오스트리아를 볼게요. 자, 이때 오스트리아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오늘날 오스트리아 외에도 상당히 이제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헝가리, 보헤미아, 그 다음에 모라비아 등등 이런 지역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다민족 국가였어요. 다민족 국가.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안 좋아했어. 민족주의가 들어오면 나라가 이게 분열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의 계몽군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있고 그다음 요제프 2세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실레지아는 상실했으나 7년 전쟁 때 상실됐죠. 여전히 중유럽의 강대국이었다. 그 영토는 강대했으나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산재했다는 게 뭐냐면 본국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월경지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질적인 민족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 국가로서 견고한 통일성이 없었다. 자, 7년 전쟁 후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개혁을 시도했으나 거기에는 카톨릭 신앙심에 두터운 기분으로서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계몽 존재 구조로서 진지하게 오스트리아의 전반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제프 2세죠. 그는 마리아 테레지의 장남으로 부친 프렌치가 사망되자 제의를 이제 계승했으나 여기에서 이제 부친 프렌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이때 이제 그 마리아 테레지가 여자로서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프레든 2세가 이제 공격을 했고, 근데 그리고 또 사방으로 또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가 나중에 황제지위를 누구한테 넘겼냐면 프렌치 자기 그 남편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때는 황제였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렌치가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이제 계승을 했다. 이 사람이 요제프 2세인 거죠. 자, 모왕이 생존하는 동안 그 뜻을 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하려 해도 어머니가 이제 상황 역할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제대로 뜻을 못했다. 그 개혁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80년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망하자 요제프 2세는 그 이성 시대에 적합한 개혁을 이제 착수했는데, 자, 뭐 개혁 내용은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농노를 해방하고 평등주의에 입각해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사형과 고문을 폐지하고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교육을 보급에 힘썼다. 여기 눈여볼 게 이제 농노 해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게 한계죠. 자, 이런 개혁의 대부분은 귀족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실패했고 전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독일인을 중심으로 전용 영토를 통합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정책 또한 이질적인 민족과 주민들의 반항에 부닥쳤다. 그래서 이 독일인은 전 오스트리아 제국의 4분의 1에 불과했고요. 그 외에는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헝가리 있죠. 이 마자르족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은 이제 민족이 마자르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통치하기 힘드니까 마자르족을 이제 뭐냐면 통치 파트너 삼아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을 만들죠. 이건 뒤에 좀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녀 당시 가장 참되고 진지한 계몽군이었던 요제프 2세는 수도 다원 같은 모비명을 작성했다. 가장 훌륭한 의도를 가졌으나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지 못해 요제프 2세가 잠들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서양사 궤도는 좀 몇 번씩 읽다 보면 아, 이분이 상당히 문학적이구나. 문학적 표현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자기 주관적 편들이 너무 많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어. 예. 자, 하여튼 요제프 2세의 이제 개혁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자, 러시아는 이제 예전에 모스크바 대공국부터 해갖고 쭉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키예프 공국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그 어떤 역사를 좀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 저도 그렇지만 왜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딱 부과되는 부분이 그거잖아. 포트로 대제, 그다음에 에케테리 여제, 그다음에 뭐 러시아 혁명, 1, 2차 세계대전 이 정도 뭐지? 그 앞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이제 그 이렇게 교체되는가, 왕조 간의 변천이 있었는가를 좀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요걸 이제 하는 김에 일단 좀 요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정리를 이제 얘한테 시켰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러시아의 역사를 좀 볼게요. 그래서 러시아 역사는 르리크 왕조하고 로마노프 왕조라는 큰 두 개의 이제 이렇게 흐름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여러 번 알다시피 키예프 공국 있죠. 키예프 여기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중심 공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키예프 공국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블라디미르 1세가 있고 키예프 공국은 이제 그 뭐냐면 중앙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제후국도 있어요. 키예프 공국이지만 그래서 여러 제후국들 연합 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죠. 이걸 이제 보통 한 200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 이걸 타타르의 명예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키예프 공국, 루스 공국 안에서 성장했던 세력이 어떠냐면 모스크바 공국이요. 모스크바 공국. 원래 이 모스크바 공국은 그 키예프 루스보다 조금 작은 공국이었죠. 키예프 루스도 있고 저기 노브고로드 노스도 있고 했는데 병방에 조그만 그 공국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몽골이 저쪽 병방까지 다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나머지 이제 키예프,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은 자기가 직접 통치하고 저쪽 오늘날 모스크바나 저쪽 지역은 키예프 공국한테 키예프 공국한다. 저 모스크바 공국한테 맡겼어. 그래서 너네들이 여기 와서 이제 먼저 통치하고 세금 걷고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오늘 일종의 시다바리 역할을 한 거죠. 그 열심히 이제 뭐냐 시다바리 역할을 해서 국력을 이제 쌓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커지니까 이제 뭐냐면 러시아의 개기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2반 3세 때부터요. 그래서 2반 3세, 2반 4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제군 주제가 확립됐는데, 자, 이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제 그 절정기는 2반 4세 때죠. 예. 그래서 2반 4세 때 짜르다는 칭호를 이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리스가 이제 후사 없이 상하니까 왕조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단절돼요. 자, 그 후에 이 누리코 왕조가 끊긴 후에 러시아가 이제 상당히 극심한 혼란이 있었는데 참고로 키예프 공국하고 모스크바 공국 사이는 여기 이제 키예프 공국이 본국이지만 이 모스크바 공국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반기 열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치해서 통칭해서 루리코 왕조라고 했던 거고. 자, 이때 이제 가짜 드미트리 사건도 일어나고 드미트리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아니, 잠깐만 이름을 까먹었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름을 예전에 그 역사상 그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맞다. 가짜 드미트리. 예. 그래서 그 러시아 역사상 유리코 왕조가 끝난 후에 동란의 시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드미트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16세기 후반에서 1500 거의 17세기 때죠. 17세기 초반 때죠. 그래서 이게 드미트가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명 있었어. 한 세네 명 있었어. 그래서 기록사 보면 첫째 가짜 드미트리도 있었고 그 둘째 가짜 드미트리도 있었고 셋째 가짜 드미트리도 있었어.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폴란드 스웨덴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기도 하고 폴란드군하고 이제 스웨덴군이 쳐들어와서 러시아 내정도 하고 민중봉기도 일어나고 혼란기였어요. 자, 이때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그 당시엔 둘이 이제 같은 공국이었거든요. 거기다 뭐 스웨덴도 공격해오고 자, 그리고 혼란기에 어린 황제가 이제 선택돼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로마노프 왕조 시벌주의죠. 그래서 미하일 1세가 그때 뭐냐면 나이도
노마우프 가문의 미하리 차드가 이제 설주가 시작됐고, 자, 그리고 이제 포트 데이지 그 에카트 2세, 게다가 이제 니콜라 2세도 폐위가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초창기 때 이제 뭐냐 모스크바 역사를 좀,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를 봤습니다. 루리크 왕조가 있었는데 키예프 공국 있고 키예프 루스의 반기 열정했던 모스크바 공국이 몽골 지배에 통치하에 성장했고, 게다가 혼란기에 있다가 그 혼란기를 이제 극복하고 그 17세기 들어와서 뭐냐 미알 1세부터 노마프 왕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리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2반 3세 때 타타르 명예, 즉 몽골족의 지배에 벗어나 2반 4세, 2반 내제라고 하죠.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짜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짜르에 이어서 근대 러시아 사회와 국가의 기본 구조들에 잡히게 됐다. 자, 그것은 날로 확대하여 강화되어가는 농노제를 기반한 황제 중심의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전제 국가였다. 자, 2반 4세는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악명 비밀 결찰을 이제 창설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 경찰도 지금도 있잖아요. 이 러시아 예전에 뭐 KGB도 있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가 사회 통제하기 위해서 이 비밀 경찰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비밀 경찰 창설해서 한계에 반항하는 귀족을 철저하게 탄압한 한편 그에게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충실한 신하에게 토지를 주어서 신은 귀족층을 키워나갔다. 이와 동시에 이제 새로 획득한 강대한 지역의 농민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농노제를 강화했다. 자, 이 시기가 언제 시기죠? 이 시기가 이제 16세기 후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에서는 이미 농노제가 막 해체되고 다 없어지는 그 마당에 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뭐냐면 농노제가 강화돼서 새로운 귀족들에게 이 농노를 이제 연결시켜 갖고 경제 기반을 마련했고 그걸 통해서 뭐냐 왕권을 강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만큼 사회가 후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베 동쪽 지역의 도시와 시민계획이 몰락한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도시가 곡물과 모피 등 구역시장을 활기를 띠고 그다음 토착상인들 활동도 활발해졌다. 자, 그다음에 2반 4세 후에 제2계승이 혼란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죠? 예, 동란의 시기라고 해요. 동란의 시기. 그래서 이 동란의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동란의 시기 때 예, 가짜 드미티 사건도 일어나고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때 뭐 폴란드, 스웨덴 여기 쳐들어오고 뭐 민중봉기도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걸 마무리했던 것이 이제 미할 1세 그래서 이때 이반 4세 왕비 계통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친 요쪽 부계 계통은 아니고 왕비 계통 척계라고 보면 되죠. 그 척계 계통의 노마노프 왕조가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이와 동시에 노마노프 왕조 옹립한 신흥기죽 세력들이 신장하고 농노제가 강화되고 자유농민은 계속 몰락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뭐냐면 일어난 것이 이제 그 1670년에 동강과 그 볼가가 하류에 있었던 스타칼 라진 그 이 주문의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게 이제 17세기 후반대죠. 예. 그래서 요때 스타칼 라진 사건이 있었다. 코사크 민족이었는데 코사크는 이제 민족이라보다는 그 당시 이제 농노로서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종의 정착을 해가지고 세력을 키웠던 사람이 코사크거든요. 이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 코사크도 이제 그 안에 뭐냐면 친폴란드 계통의 코사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계통의 코사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사크는 기병대로서 많이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에 이제 뭐냐면 또 많은 또 병력도 제공해 줬고요. 예. 하여튼 이 코사크 민족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원정할 때 이 코사크 기병대가 나폴레옹 공격해서 이제 후방을 끊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역할을 했다. 자, 그다음에 17세기 통해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아직도 국민의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아시아적 성격, 아까 이제 200년 동안 그 몽골족에 침입받았잖아요. 그래서 강한 후진지역으로서 유럽 세계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별개의 세계로 성장하고 있었다. 자, 경제적으로는 유럽 상인들이 왕래가 있었으나 유럽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문호는 베카의 아르한겔리스크 뿐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스웨덴과 폴란드가
러시아 유럽의 진출 완강하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발트해를 차지하고 있었죠. 스웨덴과 폴란드는 이제 그 당시에는 힘이 컸어.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이라고 해갖고 상당히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서유럽의 영향이 강해. 서유럽. 그리고 또 폴란드 쪽에 이제 언어하고 좀 약간 섞여가지고 약간 우크라이나가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언어하고 좀 섞여 있죠. 반면에 이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오랫동안 러시아 쪽에 있는 카자크 애들이 살았던 지역이었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또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공업 개발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서부 쪽하고 동부 쪽하고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가 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다음 이제 러시아가 유럽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 포트로 대제 때다. 자, 포트로 전황제였던 페트로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옛부터 대위 제위였던 제임스키 소프로에서 전 황제였던 알렉사이의 두 번째 왕비의 소생이었던 10살의 포트 황제를 선출했다. 이게 반개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포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제 통치는 그의 이복노였던 소피아가 친위대인 스트레치를 이제 지지를 받아 섭정으로써 실권을 잡았다. 그러나 이제 소피아는 스트레치의 반종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어린 포트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소피아를 이제 수노를 유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실권을 장악하죠. 예. 젊은 포트로는 칠척에 가까운 장신이었고 총명하고 호기심이 왕성했으며 야생적이었다.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이제 서양사 개론이 문학적인 내러티브 표현, 뭐 인물에 대한 어떤 그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는 전쟁 놀이를 즐기고 특히 배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졌으며 형식적인 걸 싫어했고 궁중이나 교회 의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자, 친정 초기에 포트는 그의 전쟁 솜씨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트로크 한번 쌓았는데 실패했죠. 예. 그래서 공 네덜란드 전문가의 도움으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한번 이제 트로크하고 이제 했다가 깨졌죠. 그래서 이제 그 포트가 이제 우리 국면 트로프 안 되겠다 해갖고 남쪽으로 돌려갖고 이제 아니 북쪽으로 돌려서 이제는 누구하고 상대하게 되냐면 나중에 폴란드하고 상대. 폴란드하고 이제 싸워갖고 나중에 이 발트 연합을 이제 확보하게 되잖아요. 이건 뒤에 좀 얘기고. 자, 이 경우는 이 포트의 정복력을 자극한 동시에 유럽에 대한 호기심을 환기시켰다. 그래야 그는 다음에 하사관의 신분을 갖추고 수많은 수행원들 더불어 유럽 시찰 여행을 떠났다. 그는 이 프로이센을 이제 거쳐서 네덜란드에 이제 이르렀으는 스스로 조선소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고 영국과 비내 시찰하고 베네치아 가는 도중에 스트레이지 반란 소식을 듣고는 급히 귀국하였다. 그래서 포트로는 반란자를 가차없이 이제 처단하고 말썽거리였던 이제 뭐냐면 스트레이지를 이제 해산해 버렸다. 자, 그리고 나서 포트로는 서유럽을 통한 러시아의 근대를 착수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정책 방향을 보면 되게 서구화 정책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토 확장 있죠. 남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북쪽으로 갔어. 그래서 폴란드 나중에 했지만 스웨덴과 한번 붙어서 북방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그 영토를 바탕으로 해갖고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크트 페테르부르크,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얻었고 그냥 간료기구를 개혁했고요. 재정개혁, 중상주의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개혁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신하들의 긴 수염을 깎게 하고 동양식 긴 위복을 서양식 옷으로 바꾸게 했으며 기부인에게 가슴에 패인 옷을 입고 무도회에서 출석해서 술 마시겠다. 예. 또 그는 젊은 러시아인들이 유럽을 보냈고 유럽인들 초빙했으며 유럽 문화와 특히 기술의 도입에 힘썼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각종 학교에서 유럽식 교육을 보급하고 힘썼고 사망 직전에 학술원을 설립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포트의 이러한 급격한 서인파는 보수파의 불만을 사게 되었으나 그는 이들의 음모를 철저히 응징하였으며 특히 스토사를 포함한 교회 관계 인사들의 어,
그의 개혁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수자 대주교를 폐지하고 황제가 지배하는 종교회의를 대체시켰으며 이로써 러시아의 교회는 국가에 더 밀착됐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종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의 이제 수자 대주교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이걸 폐지시켰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러시아의 그 수자 대주교는 그 지금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때 폐지된 수자 대주교는 아마 이 러시아 안에서 이제 따로 이제 만든 것 같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있어요. 그 동방 정교회 그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수자 대주교가 있는데 의외로 그 이스탄불에 있더라고. 그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때 밀레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 인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 대주교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러시아 최고 수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근대에 이제 둘러싸고 이제 또 근대 방향에 둘러싸고 서유럽파하고 슬라브파로 대입하죠. 요건 뒤에 있으니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포트로는 러시아의 근대와 더불어 직접 유럽과 접촉할 수 있는 발트해 진출을 깼다. 왜냐하면 이제 그 러시아 나라가 크긴 크지만 부동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트해 연안의 부동항을 얻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요쪽 스웨덴과 요 폴란드 쪽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극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스웨덴은 이제 치죠. 그래서 북방 정력을 해서 발트해 연안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린 황제 스웨덴의 칼 22세가 이제 즉위했는데 포툴로는 덴마크 및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스웨덴과 전쟁했다. 이게 1차 북방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칼은 의외로 유능한 선수를 쳐서 유능하여 선수를 쳐서 덴마크를 공격해 굴복시키고 나르방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크게 격파했다. 그래서 1차 북방 전쟁은 일단 스웨덴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칼은 계속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고 폴란드 진격이 있으며 포트는 그 사이에 군비를 정비해 군대를 강하고 폴타바에서 이제 그 뭐냐면 러시아를 이제 스웨덴을 격파했다. 이게 2차예요. 예. 그래서 1차 이렇게 2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예. 자, 칸은 투르크에 이제 피난하여 러시아 사우드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예. 폴트는 그 사이에 군비를 정비하고 군대를 강하고 폴타파에서 스웨덴군을 격파하여 결정적 승리를 거뒀고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북방 경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칸은 투르크에 피난하여 러시아 사우드 설득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노르웨이 싸움에서 전사했다. 자, 그때 이제 북방에 승리한 러시아는 이 리스타트 조약에 위해서 요거 조약 같은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칼라리아, 그다음 잉글리안, 에스토니아, 리보니아 아마 이제 이 칼라리아 쪽은 저쪽 그 핀란드 쪽 있죠. 예, 핀란드 쪽의 북방 지역의 땅인 것 같고, 그다음 에스토니아, 리보니아는 아마 이제 라투비아, 에스토니아, 발트해 연안 지역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여기가 스웨덴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방의 창구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서방으로 나갈 수 있는 발트해 쪽에 창구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내방구에 성페트루크 그란드 그러니까 오늘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 예 그래서 건설해서 모스크바 대신에 새로운 수도 삼았다. 그래서 포토 대제 이후에 이제 수도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이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 그냥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한편 스웨덴은 발트해 지배했던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의 이제 북방 정쟁을 거쳐서 나스타트 조약을 통해서 그걸 이제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이제 요 조약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 포트로의 서구화 정책이야. 수영과 코스염의 면도에 관한 칙령 같은 거 있고, 그다음 서구식 의복 착용에 관한 칙령이 있고, 그다음에 사교모임 개최에 칙령이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쭉. 예. 자, 요 나스타트 조약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거 내용은 제가 좀 실경, 저도 이제 목소리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어갖고, 요걸 이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읽을 때, 그, 저기, 챗GPT를 통해서 읽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금방 읽히니까 얘는. 근데 보니까, 이 녹화한 거 보니까, 챗GPT 그게, 그 화면이 깨져서 나오더라고.
이게 컴퓨터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러링인데 화면이 깨져서 나와. 근데 요거 제미니아는 화면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이 깨져서 글자가 파쇄된 형태로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음이 나오니까 목소리 나오니까 그거 듣기는 하는데 이게 글 보면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좀 약간 확성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게.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게 얘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은 한동안 재미나이로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재미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 1721년 9월 10일, 구력 8월 30일, 체결된 리스타트 조약, 피스 오브 나이스타드의 주요 조항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역사적 설명 없이 사료의 내용만을 제시합니다. 리스타트 조약, 1721년 9월 10일, 제1조, 지금부터 양측 사이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영구적이고 진실하며 타협할 수 없는 평화와 진정한 우정이 존재할 것이다. 과거의 모든 적대 행위는 영원히 망각될 것이며 양측은 상대방의 안전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전쟁 기간 동안 양측이 행한 모든 가혹 행위와 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면이 선언된다. 전쟁 중에 발생한 모든 반역, 불충, 그리고 적을 도운 행위는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보복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4조, 스웨덴 국왕은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 그리고 스웨덴 왕국을 대표하여 본 전쟁 중에 러시아 제국의 무력에 의해 정복된 다음의 지방들, 즉 리보니아, 에스토니아, 잉그리아, 그리고 비버그, 성과 관할 구역 및 영지를 포함한 카렐리아의 일부, 라도가 호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과 그 부속 도서들을 전제적이고 영구적인 소유권으로 러시아 황제와 그 후계자들에게 양도한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영원히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제5조, 러시아 황제는 위의 조항에 따라 영토를 양도받는 대가로 전쟁 중에 러시아 군대가 점령했던 핀란드 대공국을 스웨덴 국왕과 왕국에 반환한다. 또한 러시아 황제는 스웨덴 국왕에게 200만은 달러, 실버 테일러를 지정된 기한 내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제6조, 스웨덴 국왕은 리가, 레발, 아렌스부르크 등 러시아 제국에 양도된 발트해 항구에서 매년 5만 루블 상당의 곡물을 관세 없이 영구히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흉년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러시아 황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러시아 황제는 본 조약으로 양도된 리보니아, 에스토니아 및 오셀섬의 주민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누렸던 모든 특권, 관습, 법률 및 행정적 권리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보장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고수해온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Religion, 이 신앙의 자유와 교회 조직을 방해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0조, 양국 간의 통상과 항해는 과거와 같이 자유롭게 재개될 것이다. 양국의 상인들은 상대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재산과 안전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다. 위 내용은 조약의 핵심이 되는 조항들을 발췌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제가 이제 읽는 동안 아까 제가 약간 의문을 표했던 게 있죠. 수자 대주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수자 대주교가 러시아 종교에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스탄불에도 수자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종교 안에서도 이제 그 수자 대주교가 있어요. 러시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비잔틴이 멸망하고 나서 그 러시아가 이제 우리가 제3의 노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따로 이제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 그 수장이었던 총 대주교를 1589년에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스탄불에 있는 총 대주교가 아니라 러시아가 따로 만든 수자 대주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이게 있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포트로의 두 번째 유럽 여행 후 중앙과 지방의 이제 행정 및 관료기구 개혁을 했다.
그는 전쟁으로 수도를 자주 비우게 되므로 그의 부재 중에 권력을 대항할 9명의 구성 원로원을 창설하고요. 외모, 외무나 육해군, 상무, 사법, 세추일 등 9개의 부서를 마련하여 국군을 강장하게 했다. 자, 군사적인 목적으로 병사구가 전국에 설치되고 그것을 토대로 지방행정구역을 마련했으며 아마 이제 행정구역하고 군사구역이 일치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예. 지사가 임명되어 중앙에 비능률적이던 수많은 기능을 지방에 이양되었다. 일정한 수의 세대가 일정한 수의 신병을 공급하는 징병제도 마련했고 각 군의 사관학교를 세우는 동시에 모든 지주는 의무주도 문무관직을 맡아서 국가의 봉사도 강요했다. 자, 귀족계급은 물론이지만 일반 지지층, 젠트, 여기 젠트라는 표현이 좀 약간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지지층도 국가에 대한 봉사를 요구되었으며 재산과 문벌이 없는 자라도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면 토지와 귀족의 칭호가 주어졌고 일종의 군사 어떤 역할을 이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료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포유생하고 이제 좀 비교 약간 공통점이지만 융코가 일종 군인 역할, 관료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그 지주들이 일종의 군인이나 관료들이나 하면서 전제 왕권을 뒷받침해줬다. 이게 이제 구조 자체가 그 독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프로이센하고. 자, 하여튼 끊임없는 전쟁과 개혁에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포틀로는 화폐 가치를 저하시키고 모든 것을 세금을 부과했으며 새로운 그 세원을 위해서 종래 이제 호구 대신에 인두세를 시켰다. 그러니까 호를 가지고 이제 보다는 인두,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인두세 다음에 호구세인데 호구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인두세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약간 원시적인 세금 형태죠. 좀 세금이 좀 낙후되는 형태인데 아마 이제 징수할 편해서 이제 인두세를 실시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국세 조사 과정에서 부동층은 농로로 기록되어 농로제는 양쪽으로 팽창했으며 간직자에 이제 대한 토지 하산이 농로제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농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포트로는 유럽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중상주의 정책으로 러시아의 산업을 발전시켜 노력했고요. 외국 기술자의 초빙, 면세와 면역비 등 각종 특권을 제조업자에게 주어지고 보호 관세로 이제 수입을 억제하고 요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중상주의 정책을 이제 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입 억제하고 공장주에게 공장의 노동력으로서 농노의 매매를 허용했다. 자, 그래서 이 공장주의 농주의 농노의 매매를 허용한 거는 농노를 가지고 이제 공장을 돌리도록 한 거죠. 그의 산업적 육성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이로부터 러시아 경제는 유럽 경제에 편입되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경제 유럽의 하나의 이제 쇠사슬로 이제 갖고 편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동안 이제 그 포토 대제 이후에 황제 교체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포토 3세 때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특이해. 이 사람이 그 러시아에 이제 그 교육을 받았 러시아 사람이지만 한동안 독일에서 또 교육을 받고 그랬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포토 3세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러시아보다는 독일을 더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또 누굴 또 좋아했냐면 프로이덴이 2세를 좋아했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덴이가 그 당시 7년 전쟁 때 막 위기에 처할 때 이 사람이 왕이가 되자마자 이제 뭐냐면 철수를 내버렸죠. 그래서 프로이덴 2세의 어떤 이제 숨통을 좀 터줬다. 근데 이 사람은 역할은 딱 6개월이었어요. 6개월 만에 그의 부인이었던 에카테리 2세가 뭐냐면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쳐내고 황제가 되죠. 에카테리 2세는 이 사람은 독일인이에요. 독일이고 주로 이제 독일의 큰 대제국이 대제국의 어떤 공주가 아니라 조그만 중소 공주들, 중소 제후들 공주들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세력이 낮은 좀 약한 외부의 이제 그 공주들하고 결혼하면서 내부의 외척 세력을 이제 방지하려고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근데 이 에카테리 2세는 독일에 러시아 오면서 러시아 되게 잘 적응됐어요. 이 사람은 독일인이지만 오히려 남편과 반대로 거의 뭐냐면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도 금방 익히고 그리고 이제 사교 활동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그 장교들 젊은 장교를 끄집어내 갖고 같이 이제 관계도 맺고 자기 편을 만든 다음에
자기 그 남편을 쳐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에카테리나는 독일의 작은 나라였던 공주 출신이었으나 러시아의 언어와 풍습에 잘 적응해 익숙해지고 자기의 운명을 러시아 일치시켰다. 그 결과 에카테리나는 동유럽의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를 확고하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에카테리아 여세 2세와 관련돼서는 예전에 그 계몽사상가를 후원해줬다? 요 정도 예전에 나왔어요. 11년 기출문제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더라고. 이 사람 나올 건 같은데 독립된 문제로서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언젠가 나오겠죠. 유명한 사람이고 네, 또 세계사에서 또 강조하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제는 일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과 연문을 풀었으나 특히 이 여자 황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남자 귀족들과 장교들과 이제 하룻밤 자고 그들을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통치했어.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매우 총명하고 이지적이며 정치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스트였다. 여제는 계몽사상 영향을 받아 디두를 이제 후원하고요. 백과사전파 아시죠?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다. 그리고 볼테르나 달량베르 같은 서신을 왕래했다. 그래서 볼테르하고 자주 이제 했는데 이 볼테르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프레드 2세하고도 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카르트 2세하고도 친했어요. 예. 그래갖고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현실 앞에 여제 왕래했으면 계몽 전제군주로서 행세했으나 러시아의 현실 앞에서 여제 이상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몽 군주인 거, 계몽주 자칭하면서 이런 계몽 사상가로 교류를 했지만 막상 이제 그 내부의 통치는 상당히 전제적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에카테리 여사의 이제 그 에카테리아 2세의 이제 그 대팽창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러시아의 정통적인 팽창 정책은 흑해 방면에서 남하 정책과 유럽 방면의 진출, 요 시베리아 동진 정책 세 가지인 것.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남하 정책은 이제 터키하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주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어, 부동항을 얻기 위한 거죠. 부동항 얼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요 과정에서 남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 있죠.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러시아주로 넘어가. 이 보통 이제 스탄자 국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게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제 몽골 계통의 투르크 왕조였는데 이게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유럽 방면에 진출인데 유럽 방면에 진출은 왜 했냐? 예를 들어 그 뭐냐면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거야. 보통 이제 러시아는 강한 평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냐면 방어망을 펼칠 수가 없어. 뭐 산맥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 지형을 통해서 이렇게 방어망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넓혀가지고 적이 뭐냐면 지치게 만드는. 그래서 그또 서쪽 지역으로 계속 땅을 넓혀가지고 확대시키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인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까지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유럽으로 이제 막 진출을 했거든요. 자, 거기다가 11일째 또 동진 정책이 있어. 자, 이거 동진 정책은 또 목적이 달라요. 이거는 모피 산업 때문에 모피. 그래서 그 러시아의 이제 제 수출이 모피잖아요. 모피를 이제 막 짝짝 그 하다가 이제 짐승을 찾아가다가 시베리아까지 진출했는데 이 시베리아에 이제 뭐 강대한 국가가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주민들 에스키모의 뭐 일종의 마을 정도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정복하면서 나갔고 결국에 알래스카까지 가서 또 알래스카 남쪽까지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남쪽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래스카는 이제 미국한테 넘어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방면으로 이제 나갔다. 그래서 시베리아 방면으로서 진출은 일찍부터 시작돼요. 오락산을 넘어서 동진을 계속 있고 쉬웠죠. 여기 뭐 그 상대할 수 있는 어떤 큰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7세기 중후에 오우츠크에 닿고 포터 대전 남쪽을 계속 진출했으나 흑명강망에서 이제 중국에 이제 막혔죠. 요 시베리아 자체는 이제 뭐 그 원주민밖에 없었지만 청나라는 세력이 크잖아. 그러면서 청나라하고 이제 충돌하게 돼. 그래서 포터 대전 때 네르치스크 조약을 맺고 그 후에 이제 에카트의 여제 때는 뭘 맺게 되냐면 그 카자흐 조약을 맺게 되죠. 카자흐 조약.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네르치스크 조약은 좀 유명한 조약이에요. 이게 중국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간에 평등한 조약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때가 이제 강희제일 거야 아마 여기가. 그래서 요거는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네르치스크 조약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네르치스크 조약에 이제 국경선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한번 보세요. 쭉.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타 조약이 있는데, 카르타 조약은 이제 그 뒤에, 맺었죠. 에카트 여섯 때인가, 여제 때인가요? 예. 그 웅룡제 때 이제 중국에서 맺어진 거고요. 이거는 각자 이제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 방향을 다시 이제 동쪽으로 돌려서 그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캄차크 반도도 이제 다 했고, 에카트에 있을 때 알래스카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알카트가 주력한 것은 유독과 흑해방면이다. 왜냐면 시베리아는 벌 쓸모없는 땅들이 많잖아. 예, 지금이야 이제 시베리아에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가 나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엔 쓸모없는 땅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비옥한 옥토와 그 다음에 부동산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남쪽 지역이나 유럽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에카트가 이제 그 주력한 유럽이나 흑해방면에 진출했다. 자, 유럽의 진출로는 폴란드 분할을 구체화됐고, 자, 이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약간 볼게요. 폴란드는 예전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대제국이 돼갖고 얘네들이 상당히 힘이 컸어. 근데 뒤에 있지만 나중에 는 폴란드가 이제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땅을 세 개 국가가 나눠 갖게 되죠. 폴란드란다. 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이게 뭐냐면 땅을 나눠 갖게 돼요. 1차, 2차, 3차인데 자, 그래서 이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면 뒤에 있는데 여기 자, 이때 18세 후반부터는 폴란드 분할 정령이 있는데 요거 내용이 이제 1차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땅 따먹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폴란드 분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좀 빠지고 러시아, 프로이센이 또 조약을 맺죠. 이 내용들 나눠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뭐냐면 폴란드가 완전히 다 분할된 그 3차 폴란드 분할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국이 다 뭐냐면 하고 폴란드 국명이 이제 폐지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예. 그 폴란드 공항이 이제 왕에 물려나게 되고 자. 그래서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던 러시아는 왜 참여했냐? 아까 처음에 수도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렸죠. 그 서유럽의 세력들을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왕충 지역이면서 자연 방어가 없다 보니까 자연 방어 지역이 없다 보니까 영토를 넓혀서 서유럽의 공격부터 막기 위한 완충 지역을 이제 좀 넓혀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유se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 포유sen 같은 경우에 영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한 영역국가가 아니라 영토가 띄엄띄엄 있어요. 이건 뭐 포유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에 뭐 혼인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영토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영토와 영토를 연결시켜줘야 겠죠. 월경지를 서로 합쳐서 본토와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어디까지 읽었어? 예. 자, 유로보트의 진출은 폴란드 분할 구체됐으며 남하 정책의 즉위 초에 트로코가 사와서 쿠즈크 카이라지 발음하기 어렵네. 조약으로 흑해 연안 일대와 크로미아 일대 일부를 얻었고 그때 이제 그 크림 한도 이게 크리미아가 크림 반도 쪽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차지한 땅 있죠.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지금 뺏어가고 했는데 이때 이제 크림 한국 지역에 그 크림 한국이라고 있었어. 크림 한국. 그래갖고 이게 일종의 그 예전에 몽골족들이 이제 그 트로코 계통하고 결합돼 갖고 만든 그 후손들이 만든 이제 그러니까 몽골 계통의 후손들이 세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트로코 계통의 이제 짬뽕 왕국인데 이때 크림 왕국에 이제 있는 걸 타타르인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크림 왕국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일부 지역을 병합을 했고 이걸 또 둘러싸고 나중에 뒤에 있지만 어
그 당시 크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크리미아 일부를 획득했고 흑해 자유항해권과 보스포루스와 다다르스 통과권을 얻었다. 보스포루스와 다다르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흑해가 있으면 이렇게 요쪽 지역 있죠? 요쪽 지역 보스포루스 다다르스 여기를 해야지 지중해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뭐냐면 1차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라. 보통 러투 전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최초의 러투 전쟁이 이제 뭐냐면 이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 러투 전쟁이 보니까 이제 중요한 러투 전쟁을 보면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크림 전쟁도 이 너투 전쟁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는 이제 산스타파 조약 그 관련된 너투 전쟁 있잖아요. 예. 그게 1877년에서 1878년, 있었나 봐요. 예. 잠깐만요. 야, 그 찾아보니까 이 너투 전쟁이, 뭐 학자마다 분류가 다르지만 12번에 있었다고 하잖아. 12번에. 그러니까 거의 20년에 한 번꼴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언급한 거는 1차 너투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되게 많네요. 너트 전쟁이. 예. 그래갖고 거의 12번에, 12번에 거쳐서 했던 건데, 그 앞에 이제 포트 대제 너트 전쟁을 2차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1차라고 분류하는 것 같아요. 서양사께서는. 근데 기록에 보니까, 이제 다른 책에, 그 기록에 보니까, 요게 이제 5차가 카이라르자 조약이잖아요. 요게 5차로 이게 분류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분류법이 좀 다른 것 같아. 음. 그래갖고 하여튼 그 기록이 거의 그 뭐냐면 12번에 있었다. 예. 근데 몇 차는 이건 이제 학자마다 이제 붙이는 명칭이 다른 것 같아.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쿠주크 카이라지 조약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수장령인데. 음. 자, 요 내용이야. 예. 1774년 7월 20일 날 했던 건데 거기 크림반도 안에 타타르라는 민족 집단이 있었다고 했죠. 이 타타르는 몽골하고 투르크 계통의 혼합 집단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타타르가 이제 크림반도 일대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지역을 점령한 내용하고 관련된 거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항해 자유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모든 항해와 해역과 항구의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갖는다. 그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러시아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의 갈리타 지구의 그리스 종교의 어떤 그 공공교회를 건설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은 전쟁 중에 점령한 몰다비아 왈라키아 공국들 를 이제 오스만 제국에 반한다. 이게 동유럽에 오늘 있는 그 지역이죠. 몰다비아 지역. 예전 루마니아에 속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여기가 국내 정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에카트리아는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막대한 국유지를 하사하면서 세력 기반을 굳혔다. 그러니까 역대 그 러시아 황제들 보면 일단 농노하고 이런 이제 토지를 자기 밑에 그 친위색들에 주고 친위 귀족들에 주고 그거부터 충성심을 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관료나 군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야. 이 루틴을 보니까. 예. 자, 복잡하고 통일이 없었던 법령을 정비하고 법전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이제 소집하였다.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통일이 없었던 법령은 우리가 보면 여러 법률들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걸 법전화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에카테의 위도는 계몽적인 인도적인 것고 위원회는 200회에 거쳐서 회를 거듭했으나 통일적인 법전을 만들지 못한 채 1768년에 해산됐다. 자, 에카테는 각 도시와 농촌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보급시킬 걸 구상했으나 실전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제의 후원 아래 설립된 병원과 고아원은 다수나와 국민들의 혜택을 주었고요. 그때 이제 코사크라는 민족이 이제 뭐냐면 농노와 합사해서 푸카초프 대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 코사크 아까 잠깐 제가
소개를 해줬는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보면요. 그 이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 코사크라는 민족이 있어. 원래 코사크라는 민족이 자유로운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형성됐냐면 그 몽골 지배부터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도망친 농노들이 특정 지역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형성됐던 것이 코사크인데 이들은 이제 변경해서 이제 조사기 도망쳐 나온 농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수무장하고 기마술이나 전투 기술이 되게 강했어요. 예. 그래서 이 코사크는 또 나름대로 뭐냐면 국가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잠시만 있었지만 그 당시 헤트만이라는 국가도 만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코사크 조직 안에 라다라든지 안타마라든지 이런 해외 기구도 있었고 아타마 같은 이제 지도자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코사크 기병대는 친러시아 계통의 코사크와 그다음 친카토 그 폴란드 계통의 코사크가 있었다고 했잖아. 예, 그런데 이 친러시아 계통의 코사크들은 러시아 황제가 잘 이용했어. 이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뭐 시베리아 계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경 수비, 특히 이제 중국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 중국에서 이제 코사크 기병대가 이제 중국 국경 우수이가 연안 쪽을 이제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국하고 충돌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나선 전범을 했었잖아요. 그때 나선 전범할 때 부닥쳤던 사람들이 코사크 기병대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모든 코사크들이 러시아 황제들 충성을 한 게 아니야.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일부가 이 뭐냐면 반반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코사크를 중심으로 했고 농노 세력들이 결합돼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이제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잠깐 예전에 언급했던 스타펜 나진 사건 있죠. 이것도 일종의 코사크들이 일으킨 이제 민중 봉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언급했던 푸카초프의 날 에카트 2세 때죠. 이것도 이제 포토 3세가 주장하는 코사크 출신이었던 푸카초프가 일으킨 반야. 거기에 농민들도 이제 같이 참여했죠. 그래서 코사크라고 해서 모두 다 친러시아 계통이 아니라 반러시아들 그다음에 친폴란드 계통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친반러시아 계통의 이제 이런 코사크인들이 이런 반란들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폴레옹 전개 때도 코사크 부대들이 나폴레옹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이게 뒤통수 막았잖아요. 그래서 보급로를 끊고, 그래서 이제 있고 러시아 혁명 때도 백군이 이제 참여해서 있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이제 소련과에 참여해서 독일을 맞섰고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사크 부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코사크이 일으켰던 이제 푸카초프 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푸카초프는 농노들에게 자유와 토지를 약속하면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휩쓸고 모스크바항에서 진격했으나 1755년 진압되었다. 자, 이 반란은 러시아 사회가 내재했던 심한 불만과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난맥에 빠졌던 지방 행정은 이 반란을 거의 붕괴 상태에 이뤘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에카테 2세 때막 지방행정국을 좀 정비하려고 했잖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에카트리는 전국을 50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했다. 여제는 지방자치를 창달시킬 뜻을 펼쳤으나 실제는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는 귀족 출신의 지방장관에게 실권이 있었고 따라서 이 개혁은 황제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려고 했지만 말인 지방자치지 지방장관들은 자신의 친위 귀족들을 이제 임명했기 때문에 한계 전제 정책이 강화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푸카초프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제가 찾아봤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1773년에 푸카초프 반란 당시에 포도 3세라고 칭한 푸카초프가 농민들에게 이제 일반 농민들에게 농노들이죠. 했던 칙령이야. 자기가 이제 황제니까 칙령을 내겼던 거죠.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포트 3세, 즉 러시아 황제이자 전제군을 다음같이 선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의 농노로서 부당했던 모든 세금과 공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농노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인두세로 바꿨다 그죠. 호구세 뭐냐면 호구에서 그러니까 호등세에서 인두세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 그리고 모든 민중에게 자유와 독립을 부여한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일고던 토지와 숲, 목축지, 어장, 호수, 그 소금 산지 등을 아무런 대가나 지급 없이 영구주 소유를 부여한다. 그리고 여기 군대 징발 폐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니까 막대한 이제 뭐냐면 지지를 받게 되죠. 그만큼 이제 그 당시 러시아 사회가 상당히 이제 이 농노들의 처지가 상당히 뭐냐면 상당히 불합리화되고 착취를 많이 당했다. 그걸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에카테르는 예술가와 문필가를 격려하고 프랑스의 분원 소적을 낙인에 찍힌 가격한 서적 유포조차도 허락했다. 초창기 때 얘기예요. 예. 그래갖고 나름대로 계몽 군주처럼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제의 이제 군중과 귀족들 완전 프랑스풍에 물들어 프랑스를 사용했고 그 당시에 그 왕실들 유럽 왕실들은 불어를 사용했어요. 모국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민중들은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은 불어를 사용하게 된 거야. 일상 용어를. 그래서 프랑스풍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발생은 여제도익은 계몽군주의 탓을 완전히 벗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러시아로 들어올 수 있잖아. 잘못하면 체제가 뒤엎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기행문에서 러시아 전체 정치의 팔관과 농노의 비참한 생활을 모사한 라디시프체프를 12일에 추방하고 계몽 사상을 위험성으로 금지했다.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장려해놓고는 뒤에 이렇게 이제 뒤통수를 때린 거죠.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와서부터 모스크바인데 일종 기행문이야.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여기 있고 상크트페테르부르크는 여기 있잖아요. 자,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근데 여기에 뭐 체제 비판 내용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기술한 거야. 예. 그래서 여행자가 쭉 자기가 보은 거를 기술한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러시아의 낙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걸 딱 보면서 아 러시아가 저렇게 낙후했구나 그런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금속을 이제 정했는데 금속을 정하면 사람들 심리가 뭐예요? 더 보고 싶죠. 잘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와 모스크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는 뭐 관련 없으니까 요것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읽는 게 낫겠다, 이거. 아, 잠깐 해가지고 일단 읽기도 하겠습니다. 예. 요 뒤에는 이게 제가 잘못 찾았어. 예. 요것만 읽을게요. 이거. 예.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뭐 체제 비판 내용도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왜 안 되지? 아, 잠깐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냥. 자, 알렉산더 라디세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여행. 여기 보면, 방금 첨부하신 자료에 언급된 알렉산드르 지금 안에, 라디셰프의 저서, 예카테리나 2세의 훈령, 그리고 퓨트르 1세의 학술원 및 교육 관련 측령의 구체적인 사료 원문 번역본입니다. 알렉산드르 라디셰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 1790, 류바니 장중. 나는 길가에서 쟁기질을 하는 한 농부를 보았다. 그때는 일요일이었고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여보게, 자네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가? 오늘은 성당에 가야 하는 날이 아닌가? 내가 물었다. 농부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날이 일주일은 7일이고 우리는 6일 동안 지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지주의 땅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하니 우리 가족을 위해 밭을 갈 시간은 이런 공휴일이나 밤 시간뿐입니다. 지주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쟁기와 고달픈 몸뚱이뿐입니다. 오, 탐욕스러운 지주들이여. 그대들은 농노의 피와 눈물을 마시며 살고 있구나. 그대들은 그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노동 없이는 그대들의 식탁에 빵 한 조각도 오르지 못할 것임을 어찌 모르는가. 이 불쌍한 이들의 절규가 하늘에 닿아 언젠가 그대들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회의 어떤 모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농노제는 16세기 이래에 러시아 사회 기반이었으며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자, 에카테린 이제 그 치세 때는 막대한 국유지 하사로 농노의 이제 수가 이제 크게 증가했고 귀족은 병역 및 세금을 면제받는 동시에 농노의 운명과 영지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확보했다. 자, 농노는 매매와 도박,
선물과 저당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가족 생활도 해체되었고 잔인한 학대와 혹사의 대상이 되었다. 자, 프랑스 오늘 앞에 이제 에카트리아 이제 그 상크트페르트 그러니까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와 모스크바 그 관련된 구조가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이제 사용하는 귀족과 학대에 시달리는 농민과는 하나의 동일한 국민을 할 수 없을 정도 되었다. 그래서 지배층의 귀족과 민중과의 이 엄청난 간격은 러시아사의 가장 큰 모순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폴란드 이제 분할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폴란드 분할을 보기 전에 폴란드의 역사를 잠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실 부분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폴란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가끔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잠깐 그 언급된 내용들만 이제 파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폴란드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한번 그리기 위해서는 이게 쭉 개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폴란드가 이제 역사가 이제 966년 그 피아스트 왕국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카톨릭을 이제 받아들여요. 이때 기독교는 카톨릭이에요. 참고로 이제 그 폴란드는 어 슬라브 계통의 민족이지만 카톨릭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게오 왕조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있는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폴란드가 리투아니아 연방과 결합이 됐죠. 이게 거대 제국을 형성했어요. 이게 1385년 14세기 말부터 해서 18세기 거의 그 후반대인데 이때 이제 15세기 때는 완전 폴란드가 최강의 그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독일 기사들도 격파하고 막대한 영토도 이제 얻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러시아도 공격하고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지역 있죠? 우크라이나 지역도 한 200년 동안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죠. 폴란드에 지배하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부 그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전에 키예프 루스에서 출발했지만 오랫동안 200년 넘게 폴란드 지배 아래 있으면서 폴란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교도 카톨릭이고 언어도 이제 폴란드 계통의 언어가 많고 문화도 서유럽 계통이 많죠. 폴란드가 이제 서유럽 쪽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치 해석하고 러시아 정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앞에 이제 거쳐서 이제 세 번에 거쳐가지고 폴란드가 분할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폴란드 분할을 거쳐갖고 이제 이렇게 없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다시 이제 폴란드인들이 나라를 세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러시아가 나눠갔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끝난 후에 폴란드가 일종의 이제 위성제국으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1989년에 가갖고 결국엔 자유노조를 통해서 바이낸스를 통해서 뭐냐면 공산정권을 무너뜨려서 오늘날 이제 폴란드는 동유럽권이 아니라 서유럽권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나토의 주요 구성원이죠. 예. 그래서 나토에서 국방력이 제일 강한 나라가 보니까 영국, 프랑스인지 알았더니 또 아니다고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 터키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강하다고. 영국과 프랑스가 의외로 군대가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육군 병력만 따지면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하면 영국, 프랑스 강하긴 한데 육군 병력만 따지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폴란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개관을 해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어디냐? 여기 2번. 그러니까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후반부부터 해갖고 이제 폴란드가 이제 점점 쇠퇴하면서 여기 이제 여기 삼국 분할돼 가지고 폴란드 분할해서 이제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 상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폴란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거쳐서 동쪽의 러시아, 서쪽의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은
폴란드 미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폴란드는 슬라브 계통의 민족인데 폴란드는 동슬라브 계통의 민족이 아니라 서슬라브 계통의 민족이야. 그래서 폴란드의 계통의 이제 서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은 폴란드 외에도 체코 같은 나라도 있죠. 얘네들은 카톨릭을 믿어요. 그래서 동슬라브주는 오늘날 벨로루시에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누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벨로루시는 이제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동부 우크라이나는 저쪽이고 러시아 쪽이고 서부 우크라이나는 좀 폴란드가 가깝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폴란드는 슬라브 계통의 민족이 있으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슬라브족과 달리 그리스 종교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따라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럽 세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14세기 때 리투아니아 합방에 그 영토가 확장했고 이걸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인데 16세기에는 그 영토가 발트해부터 멀리 흑해까지 있는 강대한 대국이 되었고 이 강대한 국가는 실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소국 국가의 느슨한 연합체였으나 그 병역에는 그 예가르 왕조의 유능한 군주의 치하에 동호 모스크바 공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대혼란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혼란기 때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붕괴될 때 대혼란기 때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 군대가 실은 모스크바를 공격해서 이제 점령을 했고 한동안 그 지역을 모스크바는 아니지만 이제 한동안 모스크바 공국의 상당수를 이제 장악을 했었죠. 그리고 남은 오트만 제국이 오트만이 아니라 오스만인데 오타인 것 같아요. 자,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물리칠 정도 강대했다. 자, 그러나 17세기 투르크, 타타르라는 것은 이제 저쪽 그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그 민족 집단들, 아까 얘기한 처럼 몽골족과 투르크 계통의 민족 집단이 결합된 그 애들 말이에요. 크림왕국이라고 이제 있었죠, 여기. 투르크, 타타르, 그 다음에 스웨덴, 러시아 등 주변의 여러 세력의 공격을 받고 국력이 현저하게 쇠퇴했다. 자, 폴란드가 왜 쇠퇴했는가 그 밑에 있는데 지리적 조건부터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제도 등등에서 폴란드가 왜 쇠퇴한 이유를 찾고 있죠. 자, 폴란드의 쇠퇴와 급기야는 망국이란 비운의 한 원인은 그 지리적 조건에 있다. 하천이 많은 평원지대 때문에 폴란드는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자연 장벽이나 장애물이 없어.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러시아는 국경선을 길게 해서 영토를 넓혀서 방어망을 이제 만들었죠. 방어망보다는 이게 뭐냐면 소모전을 유도하는 이제 시고 완충지대를 만들었다는데 폴란드는 이게 자연 국경선이 연한 게 없어.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폴란드 국제에 있다. 국가 시스템이 있는데 폴란드의 군주제는 선거제였고 선거를 좌우한 그 귀족들은 그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삭감할 정도 강력한 군주를 선출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폴란드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강대한 귀족들을 선출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중소 뭐지 귀족들이나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세상 그 폴란드 실정을 모르는 그 외국인 군주들 보셔다가 왕을 세운 거야. 허수아비들이 세운 거죠. 그냥 왕은 이제 무력하였고 실권한 귀족들로 구성되는 국회에 있었으나 회의의 구성원인 귀족은 저마다 절대적인 거부권을 갖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 만장일치지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만장일치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폴란드 귀족은 그가 속한 계급에 대한 이기적인 충성심밖에 갖고 있지 않았으며 토착 상인은 물론이요 외국 상인들조차 박해해 한때 번창했던 도시의 시민 계급을 거세해버리고 영지의 농을 러시아 귀족들이 훨씬 더 가혹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적 혼인석에 정치적 무정부 상태가 첨가되면서 오직 귀족들의 계급적인 이기심만 판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772년에 에카트 여제가 프로이센의 프리데 대왕과 협의했고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리지를 끌어다 저마다 인접한 폴란드의 일부 영토를 나누어 갖기로 했을 때 폴란드는 저항할 힘이 없었고 영토의 4분의 1을 상실한 폴란드 귀족들은 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래서 1793년 러시아와 프랑스의 2차 분할, 그래서 1795년에 코슈추스코를 중심한 폴란드 예국자들의 완강을 정해도 불구하고 나머지 영토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분할되어 폴란드 왕국은 없어지고 폴란드란 명칭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 영토를 많이 이제 점령했던 곳이 러시아야, 러시아. 예. 그리고 이제 폴란드 민족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립의 회복을 위해서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했으나
빈번히 이제 범위에 실패했고 그들이 독립을 회복한 건 나중에 1차 세계 때 끝날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투도 왕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투도 왕조.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좀 쉬었다가 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